종목들 보면은 적자 지속, 적자 전환, 적자 전환, 어, 적자 전환, 적자 전환 다 적자예요. 그쵸? 자, 음, 자, 그래서 먼저 이런 기본적인 어떠한 기본적인 요소를 통과한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제 앞으로는 보세요. 기본적인 어떠한 그 기본적인 어떠한 그런 그 허들을 통과한 종목 중에서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나온 애들 중에 대학교 갈 놈을 뽑는 거야. 예, 이해되면 오차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떠한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나, 어떠한 종목을 더 사야 되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조금 해주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이 나오면 그 시스템에 박자 맞추면 돼요. 기술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내가 이제 그 고민을 할 것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추세와 속도 그리고 매물대입니다. 추세와 속도를 보고서 아 얘는 빨리 갈 놈, 늦게 갈 놈 우리가 그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속도를 보는 데이터가 있죠, 그죠? 속도 보는 데이터 표가 다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기준으로 기술적인 점수를 매겨요, 종목마다. 기본이 된 놈, 스타일이 좋은 놈, 또 마켓, 시장보다 강한 놈 기준으로 해서 종목마다 총점 50점, 그죠? 요 스타일 점수 30점, 마켓 점수 20점을 매겨요. 그럼 이 종목들이 점수가 총점이 나오겠죠. 총점이 이제 100점에서 90점이면 공격수가 되는 거고 90점에서 75점이면 미드필더가 되는 거고 75점에서 60점이면 수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다고 해서 아주 나쁜 종목이 아니고 수비수는 어떤 종목이 되겠어요? 슈퍼스탁이나 장기 투자 종목이 되겠죠. 이해되면 육자 찍어보세요. 점수가 낮은 종목들은 어쨌든 기술적으로 조금 낮지만 우량주가 빠를 순 없으니까 우량주가 빠를 순 없으니까 조금 늦을 수 있어. 그죠? 자, 이제 미드필더 종목들은 뭐가 되겠어? 슈퍼 선도주가 되겠죠. 그죠? 슈퍼 선도주가 된단 말이야. 슈퍼스탁으로 분류하기엔 좀 그렇고 또 맨날 급등하는 급등주라고 보기엔 좀 뭐하고 이런 종목은 미드필더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8월달로 따지면 뭐 대한유팜이나 삼성 LNS, 9월달로 따지면 한국사이버결제나 뭐 동아, 뭐 동원 시스템즈 뭐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공격수라고 분류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너무나 간단하게 분류가 다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알려줄 수는 없어요. 어쨌든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리딩이나 문자로 슈퍼스탁인데 얘는 미드필더 슈퍼스탁이다. 슈퍼 선도주인데 얘는 공격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오늘 강의를 듣고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만 개념만 잡아주면 돼요. 자, 다시. 자, 뷰웍스 같은 경우는 현재 100점 만점 중에 75점이에요. 그러니까 90점부터 75점은 미드필더죠. 그죠? 근데 미드필더인데 얘가 이제 점수가 이제 그 다른 기술적인 어떠한 돌파라든지 어떠한 시그널이 나오면 쟤는 미드필더에서 공격수로 전환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내 말 이해되면 오차 찍어보세요. 지금은 자 뷰웍스가 75점이기 때문에 미드필더예요. 그죠? 근데 얘가 뭐 저기 뭐야 아까 얘기했던 최소 저항선을 돌파해버리고 매물대를 돌파해버리면 점수가 플러스 10점이 되기 때문에 15점이 된다고 쳐요. 15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점수는 몇 점이 돼? 90점이 돼버리죠. 90점이 되면서 공격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미드필더에서 공격수가 됐기 때문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가 되겠죠.
맞죠? 이해되면 7자 찍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점수가 60점인 바택이 맞죠? 바택이 60점인데 얘가 이런 점수를 획득했어. 플러스 10점이나 15점을 획득해갖고 미드필더가 된다면 얘는 수비수보다 한 단계 등업을 한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지금 인바디, 로엔 얘네들은 지금 공격수이기 때문에 점수가 90점에서 95점이에요. 얘네들은 인바디와 로엔은 공격수에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은 월등한 기량을 보이면서 계속 공격수로 유지가 되겠지만 얘가 휘청하거나 장대 연봉이 나오면은 뭐로 강등될 수가 있어요. 인바디나 로엔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탈이 되거나 장대 연봉이 나온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공격수에서 미드필더로 자기 역할을 못한, 자기 몸값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절반 매도하거나 교체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각 포지션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고 그 포지션에서 한 단계 등업을 하면은 추가 매수가 되는 것이고 자기 포지션에서 그 역할을 못하고 한 단계 떨어지면은 절반 매도, 현금화, 교체 매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 잡았으면 7자 찍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뭐 FOMC가 어떻고 무슨 뭐 미국이 어쩌고 중국이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 그 뉴스 하나씩 민감해 하면서 이걸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기업이 어떻고 경영자가 어떻고 이랬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기 갖춘 종목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포지션을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주식에 대한 개념 정리가 깔끔하게 끝나버립니다. 아셨나요, 여러분들? 물론 이 그 채점하는 그것은 이제 리딩을 통해서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요런 구조로 우리가 진행될 거니까 참 쉽죠,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그죠? 포트폴리오에 공격수 3마리 집어넣고 미드필더 4마리 집어넣고 수비수 4마리 집어넣으면 끝. 이해되면 3자 찍어보세요. 어떤 종목이든 업종이든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지? 공격수 3개, 미드필더 4개, 수비수 4개 딱 집어넣어. 여러분들이 감독이 돼야 되니까. 근데 수비수가 삐리삐리해. 얘는 수비수로 넣는데 이건 수비도 안 하고 거의 아마추어 수준이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좋은 주식이 공격수라고 해서 기업 분석을 해갖고 공격수라고 추천을 했는데 이건 한 달이 지나도 골을 못 넣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새로운 공격수로 교체를 해줘야겠죠. 이해되십니까? 다음 수비수의 역할은 빨리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시장이 흔들렸대 중심을 잡아주고 그죠? 시장에서 공격을 당할 때 안정감 있게 자리를 지켜주는 종목이면 되니까 얘네들은 목적이 빨리 수익을 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니드코프나 SKCNC나 한정KPS 같은 기업들이었죠. 그죠? 수비수였는데 한 단계씩 미드필더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얘들이. 개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기존의 총 공격수였던 셀바이오텍이나 바이오스페이스는 미드필더였다가 공격수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공격수 역할을 이제는 딴 애보다 조금 느려. 그러면 걔네들은 빼주고 그지? 새로운 미드필더에서 공격수가 될 애들을 더 사주면 되겠지. 그냥 바텍이나 나이스 정보통신이나 뭐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런 종목들이 공격 포인트를 얻으면서 공격수가 됐을 때 이 지지부진한 것들 팔아갖고 얘네들한테 힘을 더 보태주란 말이야. 공격 타이밍이 왔을 땐 공격수한테 공을 줘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골을 넣을 수가 있어. 이해되면 일자 찍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격해야 할 공격 찬스가 왔는데 수비수가 공 갖고 놀고 있어. 미드필더가 지들끼리 공 갖고 놀고 있어. 골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넣어. 주식을 축구로 생각하니까 개념이 잡히고 이제는 그 이해관계가 오히려 정리가 될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 시스템이 나오면 너무 걱정과 고민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시 급등주 탐색기로 갑니다. 제가 방송을 안 하고 이럴 때는 뭔가 깊은 연구에 빠진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 우려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되고 추천한 종목이 박살나거나 뭐 했으면은 제가 다른 식으로든 교체 매매를 하던 뭐 기간 연장을 해주던 다른 학습을 해주던 다른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그것에 그 납득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 그렇게 숨막히게 주식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이해되면 일차 찍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그냥 쭉 보자고요. 자, 주식을 매도해서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 주식을 매도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 단순히 주가 수준이 너무 높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매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자, 삼립식품을 보세요. 주가를. 이게 지금 1300% 오른 종목입니다. 그죠? 2012년도 이 만원짜리 종목이 지금 현재 13만원, 14만원까지 갔으니까 1400% 오른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이 단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 주식을 팔았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자, 내가 조금 전에 CJ를 이렇게 설명했죠. 기억나요? 안 나요? 조금 전에 큰 손들은 미리 들어와 있다. 이해되면 일자 찍어보세요. 큰 손들은 미리 들어와 있는 거야. 맞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한샘이랑 지금 보세요. 차트를 보세요. 한샘 차트야, 이거. 한샘 몇 프로 올랐어? 1200% 올랐어요. 거래량 보세요. 차트 모양 보시고. 한샘이에요. 자, 다시 이제 삼립식품을 칩니다. 차트 모양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다 1번, 틀리다 2번. 그 시세는 어떻다? 시세는 결국 정형화되어 있다. 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분류를 해서 포지션을 나눠라. 얘는 공격수, 얘는 미드필더, 얘는 수비수.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것을 어떻게? 시장에 휘둘리지 말고 큰 손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바텍 차트예요. 거래량 보시면 3자 찍어보세요. 바텍 차트야, 이거. 어때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자, 완리가 빠졌네. 어찌됐건 주가가 올라갈 때는 결국, 자, 이거는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고요. 큰 손들이 미리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개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결국 주가는 급등시키고 올려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름 일자 찍어보세요. 그럼 그 원리가 무엇이냐? 일단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지금부터는 이제는 조금 이따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매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아셨죠? 매도에 연연하지 마. 이제 포지션 분류를 해주면은 포지션이 보직 변경됐을 때만 살짝 넣었다 뺐다 해줘야지, 매도에 너무 그렇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너무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주가 하락이 아니라 계속적인 주가 상승 쪽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면 채자 찍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MDS테크라든지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CJ라든지 독점 기업이 주가가 급락하면은 철호의 매수 기회다. 바이오 관련주 주가 하락하는 것은 천하의 매수 기회다라고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올해 1년 내내 떠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장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올라가는 게 아니야.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1년에 1000%씩 올라가는 게 주식이야. 이게 언제 올라가지 싶다가도 돌아보면 올라가고 돌아가면 올라가 있는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매일매일 쳐다보거나 매일매일 민감하게 보면은 그거는 성장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으면 3차 찍어보세요.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매일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성장하는 건지 이게 크는 건지 이게 잘 몰라. 그러니까 왜 좋은 주식은 주가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 쪽에 더 염두에 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째, 대기업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기업들 유보금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유보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유보율을 쌓아두면 가세 때리겠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약 언론상으로는 40조 정도를 현금 비축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80조 원 정도를 현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 쌓아놓고서 투자할 데 없는데, 그리고 이 돈 쌓아놓은 거 유보율 쌓았다고 가세 때릴 것이고, 또 주식 올라간 거 주가 차익으로 가속 때리면은 증여나 상속했을 때 80조 원 중에 거의 한 50조 원은 세금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맞죠? 아예 그럴 바엔 그냥 10조 원 주더라도 한국전력 그냥 사버려. 그죠? 한국전력을 사니까 회사 유보율이 떨어지고, 또 이런 지금 시장의 방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증여세랑 상속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확 떨어지겠죠. 큰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어쨌든 대기업들이 유보율을 높이면은 가세 때린다는 정책 때문에 유보율로 쌓아놓지 않고 기업들이 결국은 자사주를 매입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금융 투자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해되면 1차 찍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큰 트렌드예요. 그죠? 두 번째, 그러니까는 정책 자체가 뭐예요? 대주주들 주식 배당 세율을 어떻게 했어? 배당 세율을 15%에서 9%로 낮췄죠? 니네 배당금 많이 가져가라, 주식 투자해서. 그럼 세금 낮춰줄게. 결국은 기업들이 쌓아둔 돈을 어디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근본적인 구조는 뭐냐면,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표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잠깐만요. 자,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예요. 그죠? 코스피 지수인데, 대충,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위기, 2007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그죠?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2014년도인데, 2014년도 끝나가는데,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7년간. 그죠? 맞나요? 틀려요? 2007년, 2008년 이후로 폭발적인 시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화랑장세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7년이란 시간 동안 어떤 자금이 시장에 유입이 됐냐면 국민연금, 그죠? 연기금 이 계속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죠? 기타 이제 사학연금이라든지 기타 연금들 요런 것들이 매월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이 마켓에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약 7년 가까이 시장에 돈들이 들어와서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어요. 각종 펀드라든지 이건 펀드는 개인 펀드는 다 빠져나갔지만 국가나 운용사나 자문사들 돈들은 지금 7년 동안 여기에 돈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 압력을. 이해되면 3차 찍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자꾸 상승 쪽에다가 방향을 포지션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7년 동안 지금 주식시장에 계속 돈만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결국 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야 니들 공무원연금 뜯어 고쳐. 그죠? 퇴직연금 2010 몇 년부터 그 조그만 회사들도 전부 다 퇴직연금 의무화 시켜. 그리고 전부 다 펀드 가입시켜. 소장펀드 연소득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상짜리들도 전부 다 펀드 가입할 수 있게끔, 가세 펀드 가입할 수 있게끔 법률 다 뜯어 고쳐. 지금 다 뜯어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당장 그 시세의 흐름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을 다 뜯어 고치고 있고 또 시장에 어쨌든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구도냐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40개월 연속 최대 흑자 국가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같은 경우는 자고 나면 적자가 쌓이고 적자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국가지만은 유일하게 중국과 우리나라는 흑자가 계속 쌓이고 있고 이런 자본들이 돈이 어디에 투자될 데가 없으니까 결국 시장으로만 흘러가서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그죠? 10년 동안 7년 동안 이런 자본들이 계속해서 누적돼서 압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면 7자 찍어보세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금 흐름이야, 자금 흐름. 큰 시장, 우리나라의 그 큰 시장이 이제 자금 흐름이에요. 이 자금 흐름이 부동산으로 갈 수 있고, 그죠? 또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고, 은행으로 갈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 나라가 이제 그 경기를 살리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어쨌든 투자 소득으로서 수익률로서는 재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큰손들도 알고 있고, 은행은 이제 초저금리라서 그리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은 뭐 금융실명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추적당해 갖고 이거는 뭐 세금 내고 뭐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이해되면 1차 찍어보세요.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은 무슨 조사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주식은 증권예탁원이랑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또 기업에 그냥 합법적으로 투자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은 이 자금 추적이 다 됩니다. 맞죠? 그럼 뭐 이거 돈 맡겨놨더니 이거 이자 다 떼어가고 세금 다 떼어가고 자금 추적당해갖고 누가 얼마 있다더니 뭐 이런 것들 다 까발려지는 세상이니까 돈 있는 사람들 은행에 돈 안 넣어요. 그러니까는 작년도에 유행한 게 뭐예요? 5만원짜리 은행에 가서 다 출금해갖고 집에다가 금고 하나 사놔갖고 그냥 돈을 그냥 집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죠. 그까지 이자 필요 없다고. 그죠? 자, 결국은 이런 자본들이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급등주 탐색기를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와? 지나고 나면은 이것도 이렇게 올라와? 막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쨌든 그 큰 자본시장의 흐름에서의 입각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부모님 공양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이제 지금의 시점에서 즉 돈을 영어가 아니고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소득이라 그러죠. 자, 소득이라고 쳐보세요. 소득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나가는 지출을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야. 소득 없이 지출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맞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건데 아웃풋만 있다 보면은 결국 고갈되어서 죽고 맙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소득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금융소득이 있어. 맞습니까, 여러분들? 또 무슨 소득이 있을까? 또 무슨 소득이 있을까? 소득의 종류 한번 불러보세요. 근로소득, 이자소득, 금융소득. 또 뭔 소득이 있을까? 뭐 도박이라든지, 그죠? 왜 임대소득도 있어요. 맞아요. 임대소득도 있을 수 있고. 임대소득은 이자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뭐 도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득의 종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요행성이지만 뭐 별 소득이 다 있겠죠. 뭐 사기를 친다든지
옳지 못한 그 소득의 종류에 분류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소득이 있지만 결국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쇠고랑을 찾게 되는 거고 투자 소득은 이제 금융 소득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일거리가 많을 때는 근로소득이 최고의 그죠? 최고의 그겁니다. 근로소득이 최고의 그 자산을 형성하는데 최고의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맞죠? 그 다음 이자율이 높을 때 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 소득이 최고로 안전한 재테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죠? 여러분들 일자리 많나요? 일자리 많아요, 여러분들? 일자리 많아요, 적어요? 젊은이들 취업률이 지금 어떻다 그래요?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생명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60살까지 그 은퇴라도 보장을 했지만 지금은 4.5정이라 그러죠. 그죠? 45살이면은 은퇴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은퇴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나와서 너도 나도 뭐 차려요? 커피숍 차리고 치킨집 차리고 그러다가 2달도 못 가서 다 말아먹고 망하죠. 이자 소득은 아까 얘기했지만 은행에 돈 넣어봤자 돈이 안 나와요. 오히려 더 시달립니다. 은행에 예를 들어서 그 은행에 5천만 원 넣어두면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아유 이자도 안 좋은데 왜 여기에 투자해? 저기 저축은행이나 혹은 동양증권 그 회사채에 투자해 이러면서 유혹이 오죠. 그죠? 은행에 그냥 예금해놨을 뿐인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전화를 와요. 마케팅을 해요. 은행 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아 저기 그 뭐 사모펀드 좋은데 그거 하나 들어가봐. 그거 좋대. 이러면은 솔깃합니다. 그렇지. 은행에 5천만 원 넣어갖고 1년에 이자 50만 원 받느니 뭐 저런 거 투자하면은 그래도 500이라도 준다니까 그게 낫겠다 싶어갖고 돈들이 글로 옮겨가죠. 결국 어떻게 돼요? 금융당국 어쩌고 저쩌고 박근혜 어쩌고 저쩌고 길거리에서 데모하고 난리 나죠. 자기네들이 몰라서 마케팅 당해서 그런 건데. 이해되면 일자 찍어보세요. 결국은 이자 소득에 대한 것은 정보 노출로 인해서 다른 것에 대해 마케팅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뭐냐?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은 금융소득밖에 없어요. 이해되면 3자 찍어보세요. 금융소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나는 이제 슈퍼스타과 슈퍼선도주를 분석을 끝내갖고 이런 슈퍼스타과 마주할 준비가 다 되었고 또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고 아시아 시장과 이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면서 어떤 커다란 만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시류의 타이밍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철호의 기회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나와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다 박살 나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파야 돼요. 이해되면 1차 찍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금융소득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그런 뭐 위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적인 슈퍼스탁 투자, 독점 투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겁니다. 제 고민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회원수가 몇백 명 있는데 고액 투자자도 있고 소액 투자자들도 있는데 고액 투자자들은 사실상 버틸 수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뭐 이런 말이 있죠. 소득의 세계에서 부자와 빈자가 있는데 어떠한 그 상품이 주가라든지 어떤 가격이 하락하면은 부자한테는 이게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죠? 빈자한테는 이게 뭐가 됩니까? 부자들은 이게 기회로 삼고서 기다리고 또 나중에 또 전환되면 또 살 수 있는 이게 이런 그런 요소가 되는데 약간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이 그